현재 UCSC 한반도 전쟁 상황을 비관 내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비는 마치 비는 옆에서 막 들이치고 있는데 이제 우산을 높이 쓰고 이제 비를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죠. 사드 기본적으로 이제 고고도 방어 체계입니다만 그거를 회피할 수 있는 그 고고도 밑으로 날아올 수 있는 북한의 투발성이 넘쳐나거든요.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하고 훨씬 더 무거운 편들을 대체할 수 있고 게다가 사드까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투발성 수준이 북한이 고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욱 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저녁 식사들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마땅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특히 우리 저처럼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반갑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사드라는 말은 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죠? 예.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비난을 안 할 테니까요. 나는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본인 생활 때 사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예, 여기 계시고, 두 분. 더 없으신가요? 두 분. 나는 아직 아주 명확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예. 꽤 많은 분들이 또 계시고, 예.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사드에 대해서, 배치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예? 혹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좀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드가 이게 발사된다고 해서 어디 뭐 평양을 때리거나 베이징을 공격하거나 블라디보스톡을 뭐 파괴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중간에 특히 핵미사일 같은 게 날라와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수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중간에 유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죠? 예. 방어 무기예요. 그죠? 예. 근데 왜 지금 사드 배치가 발표된 지 2달이 지났는데 이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전체가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이죠. 그죠? 예. 방어용 무기인데.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건 또 하나의 무기 체계입니다. 한국의 뭐 무기 체계 종류만 해도 700개가 막 넘는 이런 어떤 굉장히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왜 유독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좀 진행할까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드 하면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그죠? 예, 떠오르는 거 이런 부분들을 단어로 쭉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단어를 엮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하거든요. 혼자 떠들면 식사도 하시고 또 저녁이 와니까 피곤하니까 예, 이렇게 해야 좀 더 집중도 하고 좀 더 뭐 제 발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떠오르는 단어, 궁금한 단어를 마구마구 불러주십시오. 예? 우리 학생들이 아무거나 줘요, 아무거나. 예, 전자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아무거나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예? 실제 연구 결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효용성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 미늘이니까 종말 단계잖아요. 예, 예. 대기권 밖에서 예. 그 실험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실제 실험 내용. 예. 예, 예, 실험. 예, 알겠습니다. 시험 결과. 시험 결과. 예, 좋습니다. 예, 또. 예? 레이더. 예. 또. 골고루. 예, 이쪽에 계신 분들도. 뒤에 계신 분들도. 아이고, 예? 명중률. 명중률. 예. 예. 이 판은 하나 다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안보. 예? 안보. 안보요? 예. 안보. 예, 좋습니다. 안보. 예. 중국. 예, 좋습니다. 또. 북핵. 예.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남학생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지금 3개째 부르셨어요. 자, 다른 분들 좀 분발하시고. 원래 그게 있잖아요. 그냥 단어로만 딱 말씀하시면 돼요. 단어로만 딱. 예. 뒤에 계시, 예? 인체 미치는 영향. 이거 뭐 전접하고 이제 관계. 전략 국방 전략이요?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예, 예. 현존 전략이랑 예. 바뀌는. 예, 전략의 변화. 예. 예. 예? 국회 동의. 두 분이 배틀 하시는 것 같아요. 몇 개만 더 해보시죠, 저. 말씀 안 하신 분들. 비용. 예, 비용. 예. 성주. 예. MD. 예. 자, 한 서너 개만 더 받고 가시죠. 육자회담. 예, 육자회담. 왜 대표님 하나만. 예? MD 하셨습니까? 예. 마감할까요? 예? 미국. 그렇죠. 미국. 예. 그럼 제일 여기 있으니까 뭐 덜 하겠습니다만. 자. 마감할까요? 예? 대통령이요? 어떤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대통령. 예. 예. 예? 선거. 예. 자, 이제 진짜 마감하겠습니다. 예. 자, 마감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앞서서 제가 이 사드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을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느닷없이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지원 사무처장께서 제가 이 사드라는 이 녀석을 처음 만난 게 17년 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평화운동을 처음 하면서 만났던 놈들이 이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사드를 포함한 이 북핵과 이 MD의 악연이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이 악연이. 예?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예. 역사가 깊은 그런 어떤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그런 관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북한을 상대하는 법, 예? 북한을 상대하는 법은 미국 내에서 크게 2가지 흐름이 있었던 거죠. 지난 22년 동안. 냉전 시대에는 뭐 북한을 따로 상대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련이나 중국 이런 어떤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들을 상대하면서 그 하위 변수 정도로 이제 북한을 받아간다면, 근데 이제 냉전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종식되면서 북한이 하나의 독립 변수로 이제 등장을 하고 핵 문제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대북 정책이라는 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근데 그런 북한을 상대하는 방법이 크게 미국의 2가지 이 대립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강력한 북한에 대한 대북 억제력은 유지를 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자. 일종의 좀 외교 중심적인 접근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니다. 북한은 몽둥이가 약이다. 근데 몽둥이를 휘두르려면 뭐예요? 북한도 무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북한도 뭔가 날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뭘 날릴 때 미사일 디펜스. 예. MD로 막으면,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를 날릴 걸 갖다 중간에 막을 수 있으면 몽둥이질을 더 편하게 자유롭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크게 볼 때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MD를 중심으로 한 군사주의 접근법하고, 그죠? 예.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좀 외교적인 접근법이 큰 흐름상 이렇게 충돌을 해왔는데, 근데 이게 지난 한 8년 전부터 이 군사 중심, 봉쇄 중심, 제재 중심으로 가면서 이 지금 사드 문제가 좀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서가 깊은 문제다. 이 북핵과 이 사드를 포함한 MD 문제가.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금 뭐 이제 발표가 된 지 2달이 됐습니다만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지는 3년 가까이 지난 상황이고, 그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예,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찌됐든 조톤시틀 간에 이놈과 계속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운명이다. 그런 처지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결코 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 정치인들은 이걸 좀 피하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경향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피하고자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사그러들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예, 이런 어떤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습니다만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단언컨대 이게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될 겁니다. 예,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될 거다라는 이 이제 세 가지 점을 좀 예, 앞에 좀 던져놓고 불러주신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예,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생이 좀 저기 그 앞에 앉아 계신데 그 단어를 하나 골라주세요. 그럼 그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비용. 예, 비용. 역시 돈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자, 비용. 예, 좋습니다. 비용은 또 이 국회 동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또 문제이겠죠. 돈이 많이 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돈이 별로 안 들면 필요하지 않다. 사실 그런 기준은 그 어디에도 없지만 국방부 쪽에서는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그럼 비용은 크게 볼 때 사드 기지를 한국에 배치한다라고 할 때 비용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먼저 무기 구매 비용이 있겠죠. 무기 구매 이걸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건 미국이 이미 사놓은 걸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레이더까지 포함하면 2조 원에 육박합니다. 2조 원에 육박한. 이건 일단 미국이 지출해 놓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 기지를 만들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대략 한 10만 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10만 평 정도의 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땅만 덩그러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이 관련된 이제 시설들. 그러니까 이 일개 사드 포대가 들어오면 여기에 작전병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일개 포대에 작전병이 한 1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최첨단 아주 그 섬세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 무기를 만든 회사들의 전문가들도 같이 옵니다.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레이시온이라든지 이런 MD를 주로 만드는 이 회사들의 기술자들이 같이 와요. 예? 그래서 대략 한 150명 안팎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럼 150명이 예, 먹고 자고 놀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토지 시설, 예, 시설비 이게 있겠죠. 요거는 얼마가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얼마가 나올지 이제 모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발표했던 데가 성주의 성산 포대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그 호크 미사일, 한국 공군의 호크 미사일 그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그 한국군 나가고 거기에 사드 기지를 배치하겠다니까 처음에 비용이 별로 안 드는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근데 이제 성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지금 뭐 롯데 골프장으로 가느니 뭐 더 위로 올라가느니 막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서 새롭게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겠죠. 10만 평 가까이 이제 수용을 해야 되니까. 예, 거기 또 시설비가 그냥 보통 시설이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세계 최고의 시설을 원하는 거예요. 이 펜타곤의 그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 기준이 있어요. 예, 그걸 충족시키려면 상당한 고가의 그런 이제 또 그 건축 자재들이나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관련된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얼마가 들어간지 모릅니다. 얼마 들어간지 모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예, 우리가 차를 사면 유지비가 들어가듯이 이 고가의 무기도 운용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예, 요게 이제 퀘스천 마크입니다.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 그 한국 국방부에서는 이건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이거에 관해서 명확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95%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는 아마 한국이 미국한테 주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될 것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연간 한 9천억 원 정도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미국한테 주고 있거든요. 주한미군이 주둔하면 현지에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예, 한 9천억 원 정도 두고 있는데 미국이 이거 다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요. 예, 그래서 그 은행에 H해갖고 이자만 해도 연간 수백억 원씩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미국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운영 유지비를 갖다 투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
여기 이제 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에 계셨던 분도 계십니다만 그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였냐면 용산 기지하고 이사단, 예? 그 의정부하고 주로 동두천 이런 쪽에 있는 이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전 비용을 누가 대느냐, 예, 이게 또 2004년, 5년 이럴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그 문제였습니다. 그때 국방부나 청와대에서는 그거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래서 전체 이전 비용의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이 50%, 미국이 50%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97대 3입니다. 한국이 부담하는 게 97%, 미국이 부담하는 게 3%예요. 그럼 그 어떻게 된 거냐? 예? 어떻게 된 거냐? 미국은 한국이 지금 방위 분담으로 기지 전병을 충당해왔던 겁니다. 이거 나중에 알았던 게 아니고 이미 그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막 제기를 했었죠. 미국이 부담한다고 하는 건 방위 분담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공식적으로 그걸 한 번도 인정 안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정부에 계신 분들이 술자리에서 저한테 인정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시비는 거의 뭐 100% 만약에 이제 들어온다고 한다면 한국이 미국한테 주는 방위 분담으로 충당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결부시켜갖고 이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 한민구 장관이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뭐 우리는 사드에 대해서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또 까놓고 보면은 이거는 일개 포병 중대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은 그러니까 일개 포병 중대가 오는 거니까 무슨 국회, 대한민국 이 바쁜 국회에서 이걸 심의해서 비준동에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정작 사드를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 미국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략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략자산. 스트래티직 에셋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거를 한국에 갖다 놓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펜타곤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수준의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미국 국방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 국방장관은 그게 미국 포병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어떤 시각 차이가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여러 가지 뭐 주장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그 하위법인 소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차이가 있는데 일단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이야기할 때 이때 국회 비준 동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가 지금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국방부 기본적인 논리는 큰 돈이 안 들어가면 된다 이거거든요. 큰 돈이 안 들어가면 된다고 이런 건데 그래서 처음 얘기했던 게 성산포대에는 이미 국방부 소유의 땅이 있으니까 그죠? 추가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비준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롯데 골프장이나 다른 민간 사유지로 이렇게 그걸 이제 토지를 수용하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10만 평 정도를 수용하려면 굉장히 큰 돈이 발생할 텐데 그래서 국방부가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방식이 국방부 소유의 땅하고 맡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주 골프장을 롯데 그룹에서 내놓으면 그죠? 그러면 국방부는 수도권에 갖고 있는 자기의 땅을 주는 겁니다. 예. 땅끼리 거래해가지고 이 재정적인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갖고 이제 국회 이 비준 동의를 피하려고 이렇게 아무튼 잔머리 무지하게 굴리고 계세요, 그분들. 예.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예. 더 중요한 문제는 안보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상의 문제인데요. 자, 한미 상호범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미 동맹,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그죠? 예. 대북 억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그죠? 억제가 실패할 경우엔 격퇴하고 이런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의 존재 이유는 한반도에 국한됩니다. 예? 그리고 주한미군 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이 사드가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라는 거예요.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냐. 이게 한반도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이건 오로지 북핵만을 상대하기 위한 거다. 예?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비준동의의 이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기존의 상위일봉의 조약, 소파의 이 법칙의 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는 약해질 수 있는데 거꾸로 이 사드가 한반도 차원을 넘어선다 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면 국회의 비준동의의 필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냐? 아직 모르죠. 왜? 이게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가동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제 이걸 추론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론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이게 한반도 차원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고 연일 주장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어디죠? 얘네잖아요. 중국. 러시아도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비슷한 주장을 하면 갑자기 이제 친중 4대 주자로 좀 막 몰리고 있죠. 뭐 이런 어떤 저 같은 놈이 이제 그렇게 지금 막 몰리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진실이 가깝냐?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이분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만났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났단 말입니다. 여기서 시진핑이 굉장히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언론은 제대로 포착을 못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진핑이 중국의 최고 국가 주석 입에서 사드는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 핵심 이익. 이건 뭘 얘기하냐면 왜 국익엔 여러 단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국익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좀 부차적인 게 있고, 중요한 게 있고, 좀 사활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뭐 이런 어떤 차원인데 핵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국익의 최고 단계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주로 뭐예요? 국가의 영토 주권, 안보 주권, 생존 이런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을 때 핵심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거꾸로 뭐예요? 중국은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있을 수 있죠. 뭐냐면 아니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자웅을 겨룰 정도로 이렇게 나라가 커졌는데 한국에 사드 하나 갖다 놓는다고 저렇게 난리치는 건 저건 엄살이다. 내지는 이제 사드를 그 빌미로 삼아가지고 구실로 삼아가지고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럼 부순 의도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이게 계시거든요. 근데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중국이 그러면서 핵심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드가 배치되면 시진핑이 뭐라고 했냐면 또 지역 분쟁이 격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분쟁이 격화. 여기서 지역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지역은 동북아를 가리키는 거겠죠. 동북아. 동북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보통. 그러면 지역 분쟁. 그러면 이게 도대체 사드가 배치되면 왜 지역 분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느냐. 요걸 갖다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중국이 이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중국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크게 볼 때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있고, 그죠? 한반도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일본하고 같이 저기 동중국해 센카쿠, 다오이타오, 그 있잖아요? 거기 동중국해가 있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대만 해협이 있죠. 한때는 좀 잠잠했다가 올 초에 그 대만에서 민진당, 전통적으로 이제 독립을 추구했던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또 대만 해협의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지역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일단 뭐 제외를 하더라도 그러면 동중국해하고 대만 해협 요거만 이제 그 짧게 말씀드리면 왜 중국이 이게 자기들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있다라고 주장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이 한판 붙었다. 한판 붙었다. 그럼 가장 큰 변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붙으면 가장 큰 변수가 뭐가 되겠어요?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하고 일본이 한판 붙었다.
그럼 가장 큰 변수가 뭐가 되겠어요? 예? 가장 큰 변수. 그렇죠. 미국이죠. 예, 미국이죠.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이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당연히 일본은 빨리 오라 그럴 거고. 그죠? 예. 중국은 너희들이 끼어들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이제 경고할 거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한국에 사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버립니다. 왜 그러냐? 자, 만약에 동중국해가 됐던 대만 해협이 됐던 여기서 이제 그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이 개입한다면 뭘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항모 전단을 보내겠죠. 항공모함을 보내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중국이 열심히 만든 게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 21D라고 하는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예? 이거는 한 방에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예? 예. 이게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이런 게 아니고 탄도미사일이에요. 탄도미사일. 북한이 계속 쏴대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걸 갖다가 이 항공모함이 이제 이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만든 게 이 미사일이에요. 예. 그래서 별명이 항공모함 킬러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주로 백두산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백두산 뒤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만약에 그 동중국해로 미국 항공모함이 계속 진입을 하면 중국은 야, 더 가까우면 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못 오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사드 이 레이더가 있으면 레이더가 있으면 중국이 쏘면 이 한국에 있는 레이더가 조기에 탐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기에 탐지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 이 다음에 지금 이게 없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레이더가 어디에 있냐면 일본 교토에 있습니다. 교토하고 성주까지의 거리가 한 600km 정도, 650km 차이가 납니다. 이 거리가. 그러면 이걸 미사일 비행 시간으로 환원하면 성주에 레이더가 있으면 교토에 있는 레이더보다 약 3분 정도 일찍 탐지가 가능합니다. 예? 일찍 탐지가 가능해요. 예. 근데 뭐예요? 미사일 디펜스는 뭐냐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기본적으로. 얼마나 상대방의 미사일성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느냐의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일단 기술적으로 볼 때 작전 교리선으로부터 어떻게 설계가 되냐면 만약에 중국이 백두산 뒤쪽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리면 이 레이더가 그걸 탐지할 수 있잖아요. 이 한국의 레이더가 중국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막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그 논란은 까놓고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이더라고 하는 기계는 미사일의 국적을 따지지 않아요. 예? 이 탐지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게 북한 거든 중국 거든 러시아 거든 관계없이 다 탐지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못 볼 거 봐서 그냥 눈에도 감거나 고개도 돌리면 되지만 레이더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국 거라고 해서 레이더를 끄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더의 최소 탐지 범위가 1000km입니다. 최대가 3000km.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계속 향상이 되면 이 탐지거리는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착한 이 레이더에서 포착한 중국 미사일 정보는 어디로 가냐면 항공모함이 이렇게 오면은 그 항공모함을 옆에서 지키려고 뭐가 따라붙죠? 이지스함이 따라붙습니다. 그죠? 이지스함. 예? 예, 호위함 이지스함이 이제 따라붙는데 그 이지스함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야, 중국이 미사일 쐈다. 그 정보를 갖다 추적 정보를 이지스함에 전달을 하면 이지스함에도 레이더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그 릴레이식으로 그 정보를 계속 추적을 하면서 이지스함에 달려 있는 SM3로 요격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지스함에는 이 사드 미사일보다 더 큰 형벌쯤 되는 SM3가 달려 있거든요. 이걸로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미국이 세계 최강의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이런 어떤 방어력까지 갖게 되면 이런 지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개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거 아닙니까? 제가 맨 처음 그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아니 이거는 방어용 무기인데 그렇잖아요? 왜 이것 때문에 난리냐? 왜 이것 때문에 난리냐?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 방어용 무기를 갖추려고 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리고 동맹국들이잖아요? 이들 나라는 세계 최강의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상대방의 보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패까지 갖게 되면 주먹을 사용하기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되는 나라. 그 상대방한테는 미국이 공격용 미사일을 몇 개 더 갖는 것보다 뭐예요? 사드와 같은 MD를 갖는 게 훨씬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이 이 사드 얘기만 나오는 게 맨날 얘기하는 게 이 전략적 균형, 전략적 안정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어떤 지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입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이 더 강해진다고 하는 건 그 자체로도 중국한테 굉장히 큰 문제지만 또 어떻게까지 파생이 되냐면 이게 미국이 저렇게 강력한 방어력까지 갖게 됐으니까 이제 미국을 믿고 일본이나 대만이 대담해질 수 있다고 또 여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서로 좀 안 건들고 뭐 건들 듯 말 듯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건들지 않는 이른바 현상 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서로가 그 질서에서 이렇게 좀 적응해 나가는데 한쪽에서 상대방의 공격력을 막을 수 있는 방어력을 갖게 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좀 무슨 이제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출되기가 쉬워지는 거죠.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이 문제를 핵심 이유로 간주하고 그래서 뭐예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이 그런 무력 충돌이 발생을 했다. 그죠? 예. 근데 뭐 성주든 어디든 배치된 레이더가 중국용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중국한테 뭐예요?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무력 충돌이 발생했는데 한국은 제3자잖아요. 근데 그 제3자인 한국이 미국한테 레이더 기지를 제공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한테 국제법적으로 군사적인 적대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중국은 국제법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의 사드 기지가 제1의 타격 대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격 대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전자파 이런 차원의 문제를 훨씬 더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뛰어넘는 이런 차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지금 북한도 이 북핵도 상대를 못해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북핵을 잡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북핵은 더 커집니다.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 북핵이라는 혹은 더 커지고 중국이라고 하는 더더욱 큰 혹을 갖다가 한쪽에 더 달게 되고 러시아라는 혹도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연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사드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우리 앞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뭐 여러분들 제일 먼저 타격까지는 좀 그랬습니다만 좀 그 해프닝이 벌어진 데가 대구였잖아요.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뭐였죠? 치맥 페스티벌, 저기 칭다오시에서 치맥 페스티벌에 대거 파견대를 보내고 또 칭다오에서 벌어진 행사에 대구시도 참가하기로 이렇게 자명이런 도시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드 배치 발표하자마자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게 이 치맥 업체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차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제가 어제 인천에 가서도 사드 강연을 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지고 특히 저기 국제 여객터미널 여기는 한 7, 8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소했다고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래서 벌써 가게들 중에 문을 닫는 이런 데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점차 더 확산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안보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안까지 가중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정부나 언론은 대다수 언론은 뭐라 했냐면 한중 간의 경제 관계는 상호 우선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을 못할 거다. 그렇게 큰 소리 빵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막상 이제 보복을 하니까 어쩌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사드 배치를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좀 보더라도 이건 어떻게든지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데가 한류잖아요. 한류. 그죠? 예, 이런 쪽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만 다 투자하고 우리만 수익을 걷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한류 사업의 상당 부분 중국 자본, 중국의 대기업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취소되거나 이게 차질 생기면 중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는 데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예요? 그걸 감수하는 겁니다. 그 하면서까지 이걸 갖다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런 어떤 경제적, 안보적, 또 뭐 정치적, 사회적 이런 비용을 손실을 감수할 정도로 이 사드가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 이익이 있는 거냐, 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정말 이 사드가 북핵을 잡는데 아주 효과적인 무기이냐, 네? 북핵을 잡는데 정말 신의 방패가 되는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뭐 푸틴을 만나서도 그렇고 시진핑을 만나서도 그렇고 북핵은 우리에겐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문제다. 예?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사드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어요.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외국 정상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그런 거냐? 예. 여기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어떤 분께서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험 결과. 이 사드는 기본적으로 기본 체계는 록히드 마틴, 미국의 최대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만듭니다. 예. 거기 팜플렛을 보면은 이 사드가 13번 유격 시험해갖고 13번 다 성공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 13번 유격 시험에서 13번 다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똑같은 얘기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만든 팜플렛에 똑같이 나옵니다. 록히드 마틴의 팜플렛하고 대한민국 국방부가 만든 팜플렛이 똑같아요. 내용이. 예? 예. 아니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우리 정말 우리 세금을 가지고 예, 이렇게 먹고 사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미국 무기업자들이 만드는 팜플렛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건 확인한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 3-4시간만 시간 투자해갖고 구글링하면 돼요. 구글링해갖고 이 실험평가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걸 좀 확인해보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3년 전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때까지 실험한 거 보니까 기막힌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씨가 안 좋아서 실험이 취소돼요. 예? 비가 많이 왔다고. 예. 그래서 실험이 취소됐습니다. 뭐 이놈의 사드 전쟁은 좋은 날씨만 골라서 하는가 봐요. 예. 기후 때문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에서 기후 조건에서 이제 이 시험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고, 두 번째, 유격 시험을 하려는데 예를 들면 레이더의 스위치가 안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 발사대가 작전병이 깜빡하고 뭐 딴짓하다가 그걸 시간을 놓쳐갖고 그래도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농담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땅에서 쏜 탄도미사일을 갖다 이렇게 중간에 맞추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드 실험에서 동원된 이 모조 미사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요격 대상 미사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미사일을 어디서 발사했느냐? 땅에서 발사한 게 아니고 대형 수송기에서 떨어뜨리는 걸 요격하는 거예요. 예? 대형 수송기에서 떨어뜨리는 미사일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이제 떨어지다가 이제 바라다 그렇게 날아가는 것 같다가 이렇게 요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런 거지?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좀 패스하도록 하고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하고 너무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요격 시험은 탄도하고 이 비행체가 이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도하고 이 추진체가 분리가 안 되면 첫 번째 타겟이 크죠. 기본적으로 이 사드나 이런 건 종말 단계. 그러니까 종말 단계라고 하는 건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쭉 날아올 때 추진체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죠? 탄두가 떨어질 때 이걸 맞추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근데 시험한 내용 갖다 면밀히 보니까 대부분 다 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격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타겟이 커요. 예?
그리고 또 뭐예요? 느려요. 느리잖아요. 이렇게 비행 중간이니까 굉장히 느립니다. 이 실제 탄두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예.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시험 평가할 때는 뭐예요? 예. 공격자와 방어자가 동일합니다. 예? 공격자와 방어자가 동일해요. 뭐 군대 갔다 온 분들 계시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훈련할 때. 예. 뭐 그냥 식별대 하나만 매너보시지 이게 실제로 접근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뭐예요? 예. 실전에선 어떻게 돼요? 공격자와 방어자가 다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 허점을 찾아서 무지하게 이 잔머리들 굴리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드 실험에서 공격자와 방어자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짜고 치고 실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전문 용어로 알고리즘을 다 맞춰갖고 실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디로 미사일 쏠지를 다 계산해 놓고 교육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언제 어디서 어디로 쏠지 모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언제인지 몰라요. 예? 1시간 후에 쏠지 내일 쏠지 다음 주에 쏠지 이걸 몰라요. 그죠? 몰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 사드 시스템하고 뭐예요? 이 사드는 다 그 자동화된 최첨단 컴퓨터에 기반된 이런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하고 사람이 다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과부하. 이 컴퓨터 우리 저기 퇴근할 때 컴퓨터 안 켜놓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버벅거리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오랫동안 켜놓고 있다 보면은 뭐예요?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보 처리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MD는 뭐예요? MD는 예를 들면 0.1초만 정보 처리가 에러가 발생을 해도 0.1초면 미사일이 뭐예요? 한 2, 300m는 더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0.1초면 2, 300m는 더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타격전에서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 과학자, 이 MD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쭉 돌려볼 땐 이건 컴퓨터 과학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리학자들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미 많이 있었고 MD가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는 컴퓨터 과학자 중에 자기들이 이 수십 년 동안 미국의 MD 시스템을 갖다가 컴퓨터 과학으로 쭉 분석해 보니까 이건 컴퓨터 자기가 양심을 걸고 얘기하지만 컴퓨터 과학상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MD 아무튼 기본적으로 시험 평가인데 근데 북핵을 상대하면 더더욱 말이 안 돼요.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자, 제가 알기 쉽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국방부에서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반경 200km. 예, 여기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2,500만 명.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수도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북핵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북핵은 우리한테 삶과 죽음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갖다 계속 지금 그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데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예. 자,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 이제 전쟁이 예를 터진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방어해야 될 권역들이 크게 보면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그렇죠. 수도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 경북대요? 아니 경북대도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예, 예, 예? 그 평택이 있겠죠. 평택에는 캠프 험프리, 이제 주한미군 사령부가 이전을 하게 된 캠프 험프리하고 오산 공군기지가 오산시에 있는 게 아니라 평택시에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에 있는 평택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대구. 예, 예, 좋습니다. 대구. 예, 대구. 특히 외관에는 주한미군의 병창기지가 있죠. 대구 병창기지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부산 경남권이 있겠죠. 예,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소가 몰려 있고 국가기관사들 몰려 있고 그리고 유사시 미군의 직원 전력이 뭐 김해공항이니 뭐 부산항, 진해항, 포항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방어 권역입니다. 예, 근데 국방부의 설명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여긴 다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엔 다 방어가 안 됩니다. 야, 왜 그러냐?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언론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지금 사드 이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200km입니다. 그래서 200km 반경을 딱 그려놓고 성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다 방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수학을 과히 잘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생각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의 수학 상식만 있어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딱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평택을 볼까요? 평택. 평택이 성주에서 한 170km 좀 떨어져 있습니다. 200km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방어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방어권이 안 됩니다. 방어가 안 되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예요. 그래서 최저 요격 고도가 40km입니다. 그다음에 최고 요격 고도는 150km예요. 그래서 이 사이로 미사일이 날아와 줘야 요격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격 고도가 높아지면 우리 삼각형을 생각하면 쉽죠. 요격 고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뭐예요? 이게 대각선이라고 하면 가로의 길이가 짧아지겠죠. 네? 고도가 이게 이제 사드 요격 미사일의 사거리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200km라고 하면 200km라고 하더라도 이게 고도가 높아지면 이 가로의 길이가 짧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거리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예? 줄어들게 되는 이게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예를 들면 유사시에 평택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드를 회피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 이거 밑으로 떨어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40km 밑으로 떨어지게 하면 돼요. 예? 예를 들면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을 많이 쏘는 동네가 황주입니다. 황주. 예, 황주. 예. 여기서 평택까지 거리가 300km예요. 300km예요. 예? 예. 그러면 평택권의 진입 시에는 그러니까 최저 요격고도 40km는 그죠? 이게 평택으로 떨어지면 이 40km는 평택권에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어디예요? 인천, 예, 혹은 휴전선 이쯤 부분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포모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쌓아두니까 날아가지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평택에 떨어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 경남권, 예. 여기도 잡을 수 없어요. 북한이 살짝 머리만 돌리면 여기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더 이것도 간단합니다. 자, 평택권은 예를 들면 이 밑으로 쏘면 된다잖아요. 그죠? 부산 경남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50km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150km를, 그러니까 사드의 최고 요격 고도를 그 위를 지나가도록 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려운 거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북한이 노동미사일, 예? 노동미사일 요즘 많이 쏘는 거 있잖아요. 노동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1300km입니다. 1300km인데 그러면 보통 그 미사일의 최고 비행 고도는 최대 사거리의 4분의 1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325km가 나오죠. 그렇죠? 325km 나와요. 예. 근데 유사시에 북한이 부산 경남권을 공격하는데 1300km까지 쏠 필요가 없죠. 1300km를 쏘면 부산 경남이 아니라 일본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그죠? 예. 그래서 황주에서 여기까지 계산해 보면 한 550km 정도 나옵니다. 550km. 그러면 사거리를 단축시키면 뭐예요? 같은 연령이었으면 더 높게 쏠 수 있는 거예요. 500km, 600km 이렇게까지 높게 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참 넘어가는 거예요. 예? 한참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앞에 있을 땐 못 맞히겠죠. 한참 넘어가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있으니까 이게 성주에서 부산 경남권이 한 110km, 12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 떨어질 때 이렇게 뒤에서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그림상을 놓고 보면은.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첫 번째, 레이더는 전방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넘어가면 까막눈이 되는 겁니다, 레이더는. 네?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미사일이, 여러분, 노동미사일의 탄두가 떨어질 때 속도가 이 사드 유격미사일의 최고 속도와 비슷하거나 더 빨라요. 네? 비슷하거나 더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쫓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산 경남권도 안 돼요. 예? 부산 경남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선생님께서 그 강조하신 대구 어떻게 되냐? 예.
여기는 그나마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어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도 답답하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40km 밑으로 쏘면 되는 거예요. 예? 40km 밑으로 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7월 19일 날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국방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거는 성주 사드 기지를 겨냥한 이제 모의 군사훈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드 배치가 더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국무대변인한테 그러면 성주를 향해서 북한이 저고도로 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고도로 40km 밑으로 미만으로 떨어지게, 성주에. 예.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그럼 패트리어트로 막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패트리어트로. 예. 근데 패트리어트는요, 예. 패트리어트는 동네 방어 체계입니다. 동네 방어. 예? 포인트 디펜스 시스템이어서, 예를 들면 청와대를 방어하려면 청와대에 갖다 놔야 돼요. 바로 옆에나. 경북대를 방어하려면 경북대는 바로 옆에 갖다 놔야 돼요. 예. 방어권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성주에 사드를 갖다 놓고 그 사드 기지를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로 성주 사드 기지를 방어하려면 패트리어트 어디를 갖다 놔야 되느냐? 성주에 갖다 놔야 됩니다. 성주에. 군사적으로 보면. 예? 우리가 성주가 고향이신 우리 배 교수님께서 굉장히 더 얘기하셨지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예? 수도권으로 날아오는 건 수도권이 이제 포함이 안 되니까 국방부가 얘기하는 게 패트리어트로 막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도권에 예를 들면 핵심 방어 구역을 예를 들면 20군데만 정해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하는 데만 해도 30조 원이 들어갑니다. 30조 원이 들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은, 제가 한 3주 전에 재미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걸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쭉 설명을 해갖고, 설명을 하면서 누구한테 설명했냐면, 한미연합사에서 미사일 작전을 담당했다, 이제 퇴역한 그 장성한테 사드 문제로 토론을 하면서 이걸 쭉 설명을 했어요. 왜 평택의 방어가 안 되고, 왜 부산, 경남이 방어가 안 되고, 왜 수도권은 더더욱도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니까 놀랍게 그분이 다 인정을 하세요.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사드를 배치해야 되고, 그죠? 패트리어트를 더 들어와야 되고, 부산, 경남을 방어하기 위해선 한국도 23m SM3를 달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로키드 마틴 회장이겠죠, 이제. 그렇죠? 예. 완전 개탄 셈이 되는 거니까. 개탄한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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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이런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북핵을 막는데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북한이 굳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럴 필요도 없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드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예? 그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북한이 아주 어마어마한 군사대국이라서요?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예요? 남북한이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남북한이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예? 붙어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가까운 거리는 밑으로 쏘면 되고, 그죠? 낮게 쏘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못 날리잖아요. 그죠? 예. 낮게 쏘면 예를 들면 일본까지 못 날립니다. 일본까지 날리려면 기본적으로 비행 고도가 한 400~500km까지 올라가 줘야 돼요. 탄도미사일을. 근데 예를 들면 수도권은 말 앞에도 없고 평택권을 공격하는데도 40km 미만으로 공격해도 얼마든지 타격 수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산 경남권은 거꾸로 높게 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럼 남북한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일 디펜스는 기본적으로 거리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거리와 시간과의 싸움인데, 남북한의 어떤 전장 환경, 한반도의 전장 환경 기본적으로 MD하고 말이 안 맞는 이런 어떤 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중률, 근데 이 명중률도 따져봐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요, 그런 겁니다. 자, 이 현대식 미사일 디펜스는 히트킬 방식입니다. 히트킬.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그때 안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92년 1월 달에 이제 그 걸프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걸프전. 예. 그러니까 91년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그죠? 예.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라크를 격퇴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걸프전이 이제 터지는데, 그때
그때 미국 CNN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생중계로 그 봤던 무기가 바로 패트리어트 무기였습니다. 패트리어트 무기.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때 생방송으로 CNN 통해서 생방송으로 주는 건 뭐냐면 이라크가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발사해서 다 유격시켜요. 예? 그래서 다 번쩍번쩍 그래서 스커드 미사일 다 터집니다. 예? 기가 막힌 거죠. 예? 우리가 오락실에 보던 스타워즈가 예? 예, 이 갤럭시가 이제 이게 진짜 실전에서 이렇게 구현되는 거라서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그때 미국 대통령이 조지 H.W. 부시라고 조지 W. 부시의 아버지가 그때 미국 대통령이었거든요. 예. 이 양반이 이 패트리어트의 명중률이 97%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사흘 후인가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뻥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패트리어트는 대부분 다 이스라엘에 배치됐었거든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는 명중률이 거의 0%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헛개비를 본 거예요? 헛개비를 본 건가요? 분명히 CNN 방송에서는 스쿼드 탄두가 떨어질 때 패트리어트가 날아가서 뭐가 번쩍번쩍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맞춰서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착시였던 겁니다. 그때 그 미사일 디펜스는 어떤 원리였냐면 탄두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 유격체가 패트리어트가 이렇게 근처에 가서 이게 자폭을 해요. 네? 이런 저기 뭐야 수류탄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네, 수류탄을. 그러면 이제 이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탄두 근처에서 터지면 그러면 파편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편들이 탄두를 맞춰가지고 탄두를 파괴시키는 원리였어요. 예?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스쿼드가 요격당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파편을 뚫고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한 발 맞췄나 한 발이 요격됐나 안 됐나 이걸 가지고 지금도 맞냐 틀리냐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는 이런 양반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방식은 안 되겠다라고 나온 게 현대식 미사일 디펜스는 히트킬이에요. 히트킬.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 탄두가 미사일이 이렇게 떨어질 때 굉장히 이 운동 에너지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 운동 에너지하고 또 초고속으로 올라가는 유격 미사일이 직접 충돌을 하면 충돌해서 이걸 파괴시킨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에 비유를 하자면 정면 충돌 방식입니다. 정면 충돌.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가장 이제 이게 사고의 위험성이 큰 게 정면 충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측면 충돌이나 후방 충돌보다는 전면 충돌이 가장 그 이제 차의 파괴를 많이 시키듯이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물리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맞추는 거하고 파괴하는 건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 탄두가 보통 그 떨어질 때의 속도가 초속 3km 안팎입니다. 3km 안팎, 3km 안팎.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5km, 6km, 7km까지 이제 나가는 이런 것들도 있죠.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그 이제 대기권 재진입 시 그 내용물에 보호하기 위해서 탄피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탄피가 두껍죠. 예. 그리고 앞에 이제 원추형 모양이에요. 꽃가풀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떨어질 때 핑글핑글 돕니다. 그 물리학적으로 그게 무게도 한 700kg에서 1톤 정도 됩니다. 굉장히 무겁고 빠르고 두껍고 빙글빙글 돌고 앞이 동그란 이게 이렇게 쫙 떨어질 때 이게 밑에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저만한 이게 이제 요격체에 가서 충돌을 한다고 해서 이게 파괴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예? 우리가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철모 있잖아요. 철모. 그렇잖아요? 철모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둥그런 게 이 총알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맞고 튕겨나가는 것처럼 미사일 요격도 히트킬 방식도 탄두를 맞추더라도 이게 각도가 좀 바뀌고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명중률하고 또 파괴율이 다른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명중률하고 또 파괴율이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북한하고 그 이제 뭐예요? 동해, 남해를 사이에 둔 일본. 중간에 마침 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파괴되지 않더라도.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 일단 중간에 한번 맞추기만 하면 예? 예, 이게 어딘가 뭐 사막으로 떨어지든 아니면 바다로 떨어지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휴전선 넘으면 다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대부분 다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사일 디펜스를 보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미국과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같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빨리 맞춰달라고 우리 김재현 선생님께서 자꾸 저한테 눈에서 레이저 광선을 쏘고 계셔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대안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아, 많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사드의 대안이 뭐냐고 막 국민들한테 그 화내면서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막. 예? 이런 어떤 상황인데, 자, 제가 이걸 갖다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예. 못, 안, 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못, 안, 솔. 첫 번째, 못 쏘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작심하고 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럼 뭐냐? 못 쏘게 하면 돼요. 어떻게? 예?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드가 대한민국에 없는데 북한이 왜 미사일을 남한에 못 쏘고 있습니까? 안 쏘고 있습니까? 못 쏘고 있나요? 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 지들은 한두 발 쏘겠지만 지들은 10발, 20발, 100발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미동맹이 강합니까? 북한이 강합니까? 예?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습잖아요. 예?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드가 없으면 북핵을 상대할 군사적인 수단이 없는 것처럼 막 정부나 국방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 최강의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북한보다 30배나 많은 군사기를 쓰면서 엄청난 무기들을 막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 1위, 2위의 무기 수입 국가예요. 예? 1, 2위를 달리는 무기 수입 국가이거든요. 예. 아무튼 북한이 못 쏘는 이유는 쐈다간 북한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끝장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한미동맹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못 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미국이 냉전 시대 때 소련이 한참 핵무기가 많을 때 4만 개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4만 개까지. 예. 그러니까 미친 놈들이었죠. 무슨 쓸모가 있다고 4만 개까지 만들어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예. 그런데 그런 소련을 상대로 MD 미사일 디펜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소련의 핵 공격을 억제했습니다. 예? 못 쏘게 했어요. 그건 뭐예요? MD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소련이 쏘면 미국이 보복을 가하면 소련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건 역관계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억제라고 하는 거죠. 억제. 억제 혹은 억지. 디터런스인 거죠. 이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작동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사드가 없으면 북핵을 막을 수단이 없다면 사드가 내년 말에 배치된다면서요.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는 북핵을 뭘로 막나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북한이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사드 들어오면 뭐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이제 말하면서 저도 좀 어이가 없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만. 자, 그래서 억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안 쏘게 하는 겁니다. 안 쏘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경북대학교를 핵미사일로 공격할까봐 학교 나오기가 꺼려지거나 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학생들이 계시나요? 예? 있어요? 이런 질문하는 제가 이상한 놈이잖아요, 그죠? 예, 이상한 놈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왜 북한보다 수백 배나 많은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왜 안 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쏜다고 믿고 있어요? 예? 예. 그건 뭐예요? 관계의 힘인 거죠. 관계의 힘인 거죠. 예? 거기서 북핵을 컨트롤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관계 개선입니다. 관계 개선이에요.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북핵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은 어떻게든 이제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될 무기이지만 그게 있는 동안 그 북핵이라고 하는 존재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계에서.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혹시라도 남북한이 치고받고 싸울 일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혹시 오해가 발생해서 조금 작은 싸움을 벌여도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위기를 관리하고 이렇게 관계 개선을 해서
예, 이게 정말 쏠 일이 없는 예, 그걸 만드는 힘이 바로 관계 개선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계 개선은 안 하고 언제 북한만 하나.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 탈북하면은 이제 북한이 망하친 주다. 이런 얘기를 갖다 뭐 계속 이 얘기만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대안이 없는 게 아니고 대안을 회피하고 있는 예, 이런 어떤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쏠은 쏠 게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예?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이거는 뭐냐면 예, 바로 협상입니다. 협상. 예, 협상. 그 협상 얘기하면 그 인상 찌푸리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또 협상 타령이냐고. 예? 아니 20년 넘게 북핵 협상해왔는데 결과가 이건데, 예? 그리고 뭐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북한한테 그렇게 많이 퍼졌는데도 무슨 또 협상 타령하느냐, 또 북한한테 퍼주자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냥 일반인들이나 뭐 이렇게 그냥 언론에 있는 몇 분 그런 분들 한다면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정부에 있는 분들이 제일 인상을 많이 쓰고 계세요. 협상하자마자는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인상이 막 찌그러지고 이러는데 자 제가 단언하지만 지금까지 협상다운 협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몇 번 그 문 앞에는 가봤습니다. 최종談판을 지을 수 있는 그 문 앞에는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문을 열고 최종談판장에서 협상을 해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게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상황하고 또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2000년. 예, 2000년. 이때 이때 미국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남편 되시는 분이죠. 예? 힐러리 클린턴 남편인 빌 클린턴이 이때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평양에 가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그때도 뭐 MD 문제 때문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예, 난리가 아니었지만 아무튼 뭐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DJ 정부가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북미 협상의 물꼬도 좀 트이고 이러면서 클린턴이 MD 배치 계획을 차기 정부로 넘겨버리고 북미와 북한과의 어떤 이제 고위급 회담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2인자가 인민국 복장 차림으로 백악관에 가서 클린턴을 만나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예,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예, 그리고 남은 절차가 바로 클린턴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서 북미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거였습니다. 북미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었어요. 예, 최종 담판을 짓는 최종 협상을 짓는 정상 간의 문이 딱 남아 있는데 그래서 클린턴이 평양을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누가 야야야야 너 가지 마. 너 이제 다음 달이면 임기 끝나니까 너 가지 마.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자가 바로 부시입니다. 부시. 조지 W. 부시. 예. 이 부시는 오로지 관심사가 미사일 디펜스에 있었습니다. 미사일 방어체제. 자, 미사일 디펜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디펜스가 되는 겁니까? 그죠? 적이 있어야 되고 그 적이 미사일을 갖고 있을 때 MD를 많이 성립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아무튼 미국 군수산업체들, 군수복감체들 여기하고 그 결탁된 세력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이들한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사업 규모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이런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싶은데 마땅한 명분이 없어요.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결국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미국 국민들한테 어떤 나라가 미국이나 우리 친구들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으니까 MD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더 내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소련은 이미 망했고 중국을 직접 거론하자니 부담스러운 거고 그 만만한 게 북한이잖아요. 그런데 클린턴이 그 북한을 상대로 해서 협상을 벌여갖고 미국 대통령이 평양 땅에 밟는다? 예, 이 공화당 부시 쪽에서는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클린턴의 바지가렌을 붙잡고 평양을 못 가게 하고 대신 부시가 취임하자마자 선언했던 게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협상이 아니라 MD로 상대된다. 그래서 MD 구축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주 역사적 기회가 한번 사라져버린 겁니다. 날아가버린 겁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크게 볼 때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
이때도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예. 이 정말 이 난리를 쳤던 부시가 말년에 개과천선을 합니다. 회기를 해요. 예? 회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2002년 1월 달에 부시가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부시가 2008년에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까지 했어요. 예? 예. 경천 농지할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경천 농지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의 극보수정권, 예? 극보수정권이 북한하고 협상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천우 신조의 기회가 온 겁니다. 천우 신조의 기회가 온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극보수정권이 북한하고 협상 선택했다고 하는 건 미국의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간에 그게 계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로서는 하늘이 준 기회가 온 겁니다. 예? 근데 이때 또 이때는 백악관이 아니라 이때 뭐예요? 청와대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이 바뀐 주인이 정말 뭐 기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때 그 미국 대사관의 외교 전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위클리크스가 나중에 공개한 외교 전문을 보면은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 이 관리들 인수위 쪽의 사람들 다 불러다가 만나보고 거기 문서를 다 검토해본 결과 MB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결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 대사관의 그 외교 전문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랬던 MB가 대북 정책의 방향에 딱 잡힌 때가 있었어요. 잡히기 시작한 때가.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8년 8월 달이었습니다. 2008년 8월 달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예.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얘기를 갖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명박 정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할지 갈팡질팡하던 대북 정책의 목표가 확 잡힙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 흡수통일이었습니다. 흡수통일. 예. 그래서 이때 각하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예? 이게 직접 한 얘기예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뭘 기다리냐는 김정일이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은 곧 망하고, 그죠? 그러면 한국은 망한 북한을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슨 육자 회담을 통해서 뭘 하고 절 하고 이런 게 다 귀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이때 육자 회담의 최대 쟁점은 뭐였냐면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야, 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제출을 했어요. 예. 제출을 했는데 그럼 그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쉬워 검증이지 이걸 검증을 하려면 북한 전역을 싹 뒤져봐야 돼요. 예? 가택 수사하듯이 수사관이 우리 집에 와서 가택 수사하듯이 막 장롱류라고 속옷도 살펴보고 지문도 다 여기저기 다 채취하고 막 이렇게 해야 이 과학적으로 검증을 북한이 신고한 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북한이 이걸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 교전 중인 상대인 미국의 사찰단이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해갖고 결국 이때 육자회담에서 합의했던 거는 뭐냐면 이 검증은 다음 단계, 즉 결승전에서 논의하기로 한 거예요. 네? 결승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결승전에서 논의하기로 한 이 검증 문제를 중결승으로 가져오십니다. 지금 단계에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검증 의존서를 수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예. 육자회담을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 그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 한국이 북한이 영변 핵시사를 불능화시킨 조건으로 20만 톤의 에너지를 제공하기로 했거든요. 중국도 했고 러시아도 했고 미국도 하고 있었고 한국도 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검증 의존서를 수용하지 않으면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깁니다. 에너지 지원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육자회담이 2008년 12월 달에 결렬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도 부시 행정부였어요, 미국에. 오바마가 아니라 부시였습니다. 예. 부시 행정부의 국무장관이 콘돌레자 라이스였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 한국과 미국의 강경파들이 경기 중에 골대를 옮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경기지역 골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골대가 여기인지 알 건지 막 공을 몰고 가고 있는데 골대 딱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걸로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때 골 넣고 이렇게 경기가 끝났으면 뭐예요? 결승전. 결승전은 뭡니까? 북핵 폐기 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인 거예요. 크게 보면. 예? 이게 본 게임인 거죠. 이게 협상의 속된 말로 야마인 겁니다. 예. 근데 이 얘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이래놓고서 무슨 협상을 그렇게 협상 무용론을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협상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협상은 한 번도 없었던 거고 이 사이에 이 북핵 문제는 정말 손대기 힘들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커져갖고 참 2008년 이때에 비해서 너무나도 커져갖고 이제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진 게 분명해요.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게임의 법칙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갖고 있을 때보다 그걸 내려놓는 게 북한한테 훨씬 더 큰 이익이다. 그건 무슨 경제적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안보, 그렇죠? 안전보장. 그래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훨씬 더 핵이 없는 상태에서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면 북한도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김정은도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런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그런 전략적인 판단, 계산에 영향력을 미쳐본 사례는 거의 없었다. 특히 2008년 이후로는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세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대국 억제, 군사적인 억제, 못 쏘게 하는 힘, 관계 개선, 관계라고 하는 힘을 통해서 북핵이라고 하는 존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외교적인 지혜. 그 다음에 뭐예요? 일단 쏠 게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당장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더 이상 쏠 게 늘어나지 않도록. 이걸 일단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북 억제도 유지하고 관계 개선을 통하면서 하루빨리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늘어나고 강해지고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빨리 막는 게 이게 중요한 거고 그걸 위해선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 북핵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론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해요. 근데 사드는 엉뚱한 각오인 거예요. 비상한 각오가 아니라 엉뚱한 각오입니다. 비상한 각오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말로 한반도 63년을 넘긴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역사적이고 비상한 각오가 있지 않는 한 이 늪에서 단 한 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다. 그리고 평화협정은 결코 북한한테만 좋은 게 아닙니다. 평화협정 체결하면 미국하고 한국만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예요? 북한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할 거 아닙니까? 약속을 하고 그걸 법적, 제도적, 또 물리적으로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로 평화체제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 보수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은 체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평화협정에 대한 거부감들이 너무 강한데 이게 정말 북핵이라고 하는 위협이 우리한테 존재론적인 위협을 다가온다면 이제 이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길은 바로 평화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져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됐나요? 아까 저기 여론조사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다 나머지 된 것 같은데 선거, 선거.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드가 방어적인 효용성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북한을 상대로 하면 방어적인 효용성이 없어요. 우리 역효과만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게 정치적인 효용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나 새누리당이 사전에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부 여당 입장에서 몇 가지 정치적인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뭐죠? 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이제 진짜 박근혜 레임덕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레임덕이 완벽하게 디펜스 되고 있어요. 예? 대통령의 존재감이 사드 이 전국에서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총선 참패를 위해서 이제 여권의 보수의 분열,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드가 이걸 봉합을 시키면서 보수 대결집에 이런 어떤 기제로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무슨 뭐 서별관 해인이 뭐 이러저런 또 우병우 뭐 이런 어떤 사태 이런 것들을 불리한 이슈를 갖다가 감추고, 예, 이런 안보 프레임으로 짜는데도 상당히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딱 던져놓으니까 제일 큰 야당은 좀 우왕좌왕하고 있고 좀, 예,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건 또 대선까지 끌고 가기에도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 효용성들은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제 이 사드 관련된 발언이 갈수록 정치화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그겁니다. 7월 8일 날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내년 말까지 배치한다 했거든요. 그럼 왜 내년 말이에요? 대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답을 갖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이제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 던지는 거는 그거잖아요. 왜 내년 말이냐? 예? 국방부가 그러면 내년 말로 할 때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7월 8일 날 발표할 때 시점에는 부지가 어딘지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땅이 몇 평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토지를 수용해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설계를 해가지고 어떤 시설들을 갖다 놓고 주변에 어떻게 이걸 필요한 환경영향 평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년 말이라고 하는지 딱 그 시점을 제시한 건 아까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예, 이거 뭐 이제 대선까지 이걸 갖다 끌고 가겠다고 하는 걸 갖다가 노골적으로, 예,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이제 드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여론조사 이 부분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재작년에 이게 한참 논란이 됐을 때 그때 그 여론조사 질문 항목이 막 그랬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론조사는 찬성이 70% 넘게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사드 배치 찬성률이 70% 이렇게 넘게 나왔는데, 요즘은 보니까 한미 양국이 결정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제가 보기엔 공정한 질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장 이제 그 중립적인 방식의 질문인 거죠. 한미 양국이 그 발표한 사드 배치, 여기에는 이미 한미 양국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예, 이제 그 응답자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공정한 방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무튼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엔 이 경향적인 추세를 보면은 찬성은 50%에서 55% 정도 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반대는 35에서 4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 때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만, 여론조사가 얼마나 그 개파인지는 총선 때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여론조사 쪽에 있는 분들 얘기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55대 45가 나왔다, 찬반이. 이러면 실제로 보면 반반이거나 반대, 실질적으로 반대 여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여론조사 이것도 굉장히 좀 함정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의 정치적인 고향이자 선산이 있는, 예, 성주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줄 몰랐죠. 예. 그리고 이렇게 오래 길게 투쟁할 줄 몰라서 성산포대로 갔다가 이제 롯데 골프장 쪽으로 이제 부지를 옮기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그 김천 혁신도시가 있잖아요. 예. 이게 주로 30, 40대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혁신도시가 있고, 그리고 그 골프장 바로 옆에 원불교 성지가 있습니다. 원불교 성지가 있어서 이분들이 김천 시민들도 그렇고 이 원불교 쪽에서 그렇고 이 롯데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결정하면 총 걸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렇다고 하는데 다시 성산포대로 갔다가 그러면 성산 국민들이 정말 성산 국민들하고 전면전을 하자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럼 또 다른 데 가자면 또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할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드의 허구성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도 조금씩 이제 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도 좀 이제 받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 미국이 지금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다음 미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사드 배치로 인해서 미국이 얻게 되는 이익이 있지만 각오해야 될 손실이 있는 겁니다. 그 각오해야 될 손실 중에 핵심이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는 겁니다. 이미 그 중국은 그 얘기를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오바마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한테도 해가 되지만 너희들한테도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너희들한테도 해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이제 경고들을 계속 보내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시진핑하고 푸틴은 미국의 다음 대통령하고 단판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단판을. 예.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드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우리 정식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